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정치인의 일상은 참으로 남루하다 이렇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할 때 국민의 눈길은 더 싸늘해집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당의 이익만을 고집할 때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기 쉽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양극화 정치 속에서 침몰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87년 이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경제 수준에 맞게 정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승자 독식, 양당제 정치를 끝냅시다. 대한민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이걸 봤는데 제가 보기 우리 양서영 의원 제가 그때 아까 발언했던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려면은 국민의 주권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려면은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낫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 입장은 호남은 언제나 민주당, 영남은 언제나 국민의힘 이렇게 해갖고는 나라가 양분될 소지가 있다. 호남에서도 다른 당이 나올 수가 있고 영남에서도 다른 당이 나와야 된다.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아까 말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선거제도에 관해서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국회 본회의에서 그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쪽 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고 비례대표제도 권역별로 호남권, 영남권 여기에서 아주 애석하게 떨어진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고 다당제가 되려면은 적어도 특광역시 정도는 중대선거구를 해야 시골은 소선구조를 해야 다양한 목소리가 대변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처리가 됩니다. 다수결로 처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참 우리가 주장했던 것만큼은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의 절규를 100% 공감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끌어들일 거냐. 민주당은 얼마나 더 포용하고 다양성을 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양소영 위원장 우리 각기 당내에 여러 위원장들이 있는데 가장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사람은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입니다. 우리 양소영 위원장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자, 먼저 선거 때만 되면 호남 정치 복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호남 정치가 뭡니까? 호남 정치가 뭐예요? 호남 정치를 잘못 얘기하면 지역당을 키우는 것이 됩니다. 왜 호남 정치를 강조했을까? 그것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그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민주당의 신장부가 호남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건 대단한 함정입니다. 호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전국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럼 호남 정치를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남 정치인을 육성해서 키워내서 예를 들면 대선 후보로 키워내고 당대표 후보로 키워내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에 대권 후보가 있습니까? 지금 호남에 당대표 후보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선거 때마다 호남에서 특히 광주는 자꾸 바꿉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바꿔야 돼. 뭐 바꾸고 하다 보면은 초선이 또 초선이 되고 이런 구조로 가면은 양성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봐서 진정한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것은 호남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중에 가장 큰 게 광주가 뭡니까? 민주주의 성지 광주. 이거는 전국의 전 국민이 인정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주의 성지로서 광주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당이 그게 따라오고 호남이 광주가 먼저 기치를 들고 따라오게끔 만드는 이 아젠다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인구 절벽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우리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호남이 중심이 돼서 그 기치를 들고 나와서 우리 민주당의 중앙당의 그 핵심적인 가치로 되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가치로 되고 대한민국의 그 가치가 아시아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호남 정치의 복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갖고 호남 정치를 갖고 말하기는 진짜 어렵다. 선거 때만 되면 그 아젠다를 자꾸 들고 나와요. 대단히 잘못하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호남 정치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가 최고 전성기였고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로는 거의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2003년에 민주당이 분열이 되었고 열린우리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6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철수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기치를 들고 나왔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광주 전남북에서 민주당 의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 빼로. 그런 안철수가 지금 저쪽 당에 가 있잖아요. 이름부터가 잘못됐어요. 철수. 철수 안 한다 해도 철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을 안철수를 봤는데 안철수를 보니까 너무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남이 그 아픔이 이 판단을 잘못해서 아픔이 있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역대 총선에서요. 자꾸 총선 때 민주당을 주장하는데 총선 때마다 역대 총선을 보면은 현역 의원을 바꿔야 된다. 물갈이. 이게 보통 여론조사하면 5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호남, 광주는 보통 한 60% 가까이 나와요. 그만큼 광주는 정치적 에너지가 많고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것들. 기대수지 높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물갈이라는 것은 물갈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의원은 과감하게 안 찍어야 돼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심부름꾼을 잘 뽑아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지금 진로 문제, 진로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 문제, 모든 문제, 낭만도 없고 모든 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치적 영향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치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는 예산을 다루게 되고 정책을 다루게 되고 법안을 다루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내서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정책도 필요해야 되고 이렇게 그게 다 정치적 일인데 보통 사람들은 아니 나는 정치는 몰라. 이렇게 정치를 멀리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쁜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해요. 자기 사리사욕에 빠진 사람. 정치적 쇼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면서 그걸 지켜보고 저 사람이 어떤 행태를 하고 있냐를 다음 선거 때 반영을 해야 좀 잘해야 되겠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대개 보면은 정치 공학에 의해서 공천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누구한테 잘하면 됩니까? 당 지도부, 당 대표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되죠. 유권자한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그 정치가 바로 서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젊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문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취업도 어렵고 창업도 어렵고 한데 법을 어떻게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되게 보면 정치인들은 봐가지고 표되는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전화를 제일 잘 받는 세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세요? 60대 이상, 50대, 60대, 70대가 전화를 엄청 잘 받습니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바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여론이 빠집니다. 젊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에 별로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도 노인복지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 표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여론조사에 응하고, 자, 여론조사라는 것은 대개 보면은 서울대가 나와요. 02로 02 뭐뭐를 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대기업 대학생들은 내가 모르는 줄 아니까 안 받아요. 그럼 여론조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부터 잘 받아서 여론에 응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정치적 아젠다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당이든지 자기 총선에서 대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표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주권 행사고 정치 참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핵심적인 것을 간단합니다. 대개 지금까지 1987년 이후에 그때 민주화가 이루어졌잖아요. 1987년에 다 민주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뒤로 총선이 9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8번, 총 17번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선거를 공통하는 승패 요인, 승패 요인은 그 당에서 이기면은 그 자기 지지 그룹에 대한 정책을 많이 세울 거 아닙니까? 그 승패 요인의 가장 분열이냐 통합이냐, 실책과 반사이익, 혁신과 중도 확장. 이건 뭔 얘기냐?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통합하고 상대방은 분열해야 돼요. 그러죠? 그 다음에 실책과 반사이익. 예를 들면은 옛날에 정동영이라는 대권 후보가 어른 비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표가 싹 빠져서 졌습니다. 뭐 60대 이상은 뭐 어찌해야 된다, 이런 발언. 그 실책으로 인해서 저쪽 당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혁신과 중도 확장은 어떤 당이든지 사실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좋은 정책을 끊임없이 해서 다양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과 선거 캠페인을 해야 중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확장이 된다. 그럼 이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는 어쨌든 미호도 다시 한 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중천권은 그러지 않아요. 수도권 중천권은 당 공천을 받아도 본선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당이 진정한 가치와 제 이익을 대변하는 중도 서민 정당, 이렇게 돼야 경제를 지키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돼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정말 좋은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총선 공약이 좋았고 그런 걸 잘해서 국민의 마음을 사가지고 뭐 180석 이상을 다음 선거에서 얻었다. 100%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입니다. 제3정당이 나올 수 있어요. 호남에서는 제3정당이 승리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냐? 안철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당이 나와가지고. 그러나 수도권 충청권은 지금 여야에서 비주로 있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을 때는 제3정당이 최소한 2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관측을 해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양당이 지나치게 지역주의 논리에서 가면 안 된다. 제3정당이 중도의 여러 가지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총선 공약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많은 중도가 찍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어쨌든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야당인 제3당이 200석 가까이 넘어간다. 그러면 100%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잘못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탄핵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우리나라 장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다. 지금 통일 문제도 북한하고 완전히 이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경제는 안 돌아가고 민생도 안 돌아가고 완전 이념 논쟁에 빠져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이끌고 가니 외교 실패에다가 경제에다가 민생이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국가가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에 대단한 데미지가 크다 해서 아마 내년 총선 결과가 우리나라 장래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특히 정치는 그럼 어떻게 가는 것이 제일 좋은냐? 저는 지금 광주시당 위원장도 하고 원내대표 정무특보를 지금 최근에 다시 하게 됐어요. 정치는 누구처럼 해야 되냐면은 제가 축구로 비유를 할까요? EPL의 토트넘의 주장 캡틴인 손흥민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 많이 보시죠? 안 보세요? 나는 손흥민 축구를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뭐 이강인도 있고 또 김민재도 있고 황희찬도 있고 유럽 리그에서 이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국위를 선양한지 이건 말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뭐냐? 기본적으로 프로페셔널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이 좋아요. 주장으로서 그 인성이 대단히 좋고 팀플레이를 할 줄 압니다. 축구는 11명은 팀플레이를 하는데 이걸 절대 갈라치기를 하질 않아요. 못하는 선수든 잘하는 선수든 다 품에 안고 가는 것이 거의 그런 리더십이 손흥민 같은 리더십이 우리 정치에 도입이 나는 돼야 된다고 봐요. 당대표든 누구든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이걸 자꾸 갈라치기 하면 안 되고 통합하고 혁신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당이 어려울 때는 단합을 해야 돼요. 단합을 해야 되는데 단합만 갖고는 중도를 확장을 못 시킵니다. 단합은 하되 혁신이라는 카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얘기는 뭐냐? 잘못된 거 반성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중도 세력을 확장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진정한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장 축구만 제대로 봐도 손흥민만 봐도 손흥민의 그런 인성과 리더십과 그런 날마다 선수로서의 노력 이건 대단한 건데 그것만 정치에 도입이 된다는 우리나라 정치는 세계적인 정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양당이 다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선거 기간에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끌어들일 것이냐, 어떻게 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거냐에 따라서 그 정당의 득표율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국회의원이 108세, 지금은 이제 167명인데요. 그 탈당한 사람, 뭐한 사람도 다 있어서 167명인데 우리가 180세까지 갔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180세나 되면서 왜 이 일을 저렇게 하냐? 근데 국회를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국회는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하나는 소수당의 보호라는 논리가 있고 하나는 다수결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법안을 할 때는 상임위에서 열띤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웬만하면은 합의로 갑니다. 투표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유일한 것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해요. 그럼 보통 법안 같은 것도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결정을 한 것을 상임위로 가고 법사위 소위로 가가지고 법사위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장으로 옵니다. 그 오는 과정에가 기본적으로 합의예요. 본회의장에서는 각자 눌러서 투표를 합니다. 거기서는 과반수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검찰 개혁이든 민생이든 법 전부 이런 것들이 더디게 느껴가는 것이 그런 합의, 소수상 보호 때문에 그런데 전부 저쪽에서 반대하면 죽어도 못하냐? 거의 아니에요. 거기를 보완하는 장치가 안건 조정회의라는 것이 있고 숙려기간을 있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있고 또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그걸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를 저쪽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그런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두 개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간단하게 정치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밝혀주세요.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외교학과 이사학번 양종현입니다. 지금 국회도 그렇지만 저는 대한민국 현 정치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모든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의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 투표층에서 많은 60대 분들이나 50대 분들의 중장년층, 노년층 비율이 많아서 그쪽으로 잘해주는 정치인들은 많다고 생각하나 실상 사례적으로 보면 이번에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공항에서 휴식 시간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정치인 분들은 국회 구성원은 50대, 60대 의원님들이 많으시지만 노년층 분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지 공항에서 쉬신다는 목소리를 듣고 이분들이 공항에서 쉬는 이유를 들어보니 젊은 분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혼자 결국에 남게 되니 결국에 가는 것은 공항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정치가 60대에 많은 의원님들이 있으신데 이런 의원님들이 그 세대를 과연 잘 대변하고 있는지 이에 의문이 있고, 물론 세대를 잘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잘 챙겨주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인 20대, 지금 30대 이 청년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어야 결국엔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하고 그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분들도 챙기고 노년분들, 중장년층부터 다 챙기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정치로 가는 길에 의원님들과 당 모든 그리고 여야 정쟁관 없이 협치와 통합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한번 정치 간담회를 통해서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정현 씨의 정치하면 당대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되죠. 제가 볼 때 제일 소중한 것은 국가 재정이 고무풍선이잖아요. 고무풍선에 있는 것을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노인 복지에 정말로 많은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이 줄줄 새는 데가 나와요. 이것을 정밀히 분석해서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는 뭡니까? 일자리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하루에 조금씩 일해가지고 한 달에 27만 원 받는 일자리 있거든요. 이 일자리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70, 80대가.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휴지 이박 줍고 뭐 불법죠? 27만 원을 줘도 이분들은 그 돈을 내가 벌었기 때문에 자존심 있어. 그 돈을 손주한테 10,000원, 20,000원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복지는 정말 저걸 제대로 손질을 해서 그냥 무료로 뭘 주는 것. 지금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안준다 그런 세대는 30만 원, 40만 원 받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것을 줄줄 새는 예산을 절제해서 일자리로 만들어줘야 되고 젊은 세대가 뒷받침 안 하면 국가 재정을 유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취업과 창업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적으로 취업 창업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많이 만들어내고 노인들은 정말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일반 복지, 무상 복지 개념보다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복합적 정책 구조가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 예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의식 있는 어르신들은 뭐라 하냐? 우리한테 그만하셔. 젊은 사람들 하라고. 이렇게 의식 있는 분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어르신들은 또 그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까 공항에도 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좀 더 촘촘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그 예산으로 하고 남는 예산을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예산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것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깊이 통계도 내고 해서 가야 될 방향입니다. 동의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아주 뭐 거의 당대표급이어가지고 네 마이크 드리세요. 며칠 전에 전국청년위원회에서 청년들 공천 30% 해달라고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
어떻게 공천 방식 하는 것이 민주당에 더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 며칠 전 몇 달 전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에서도 혁신 공천안을 또 냈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세대별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 나이에 맞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공천 방식이 좀 맞을 것 같은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인데 공천을 옛날에 당대표의 자의적 판단에서 했던 시대는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일단은 경선 때 경선에 컷오프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면접을 봐요. 면접을 봐서 예를 들어서 7명이 도전했다. 그러면 당헌 당규에서 2명 내지 3명으로 경선을 정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컷오프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다. 성추행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꿈 있는 분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성추행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짓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컷오프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면접을 해서 이 사람이 당의 정체성이 있느냐, 살아온 과거가 어찌냐 이런 걸 봐서 당선 가능성이 있냐 이걸 봐서 2명 내지 3명으로 압축해서 갑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기존 정치인보다 새로 들어오는 당원들이 손해를 보니까 우리 당에서는 처음 출마하는 그런 신참들에게는 가점을 줍니다. 20%, 뭐 여성 같으면 25% 이렇게 되는 거죠.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평가가 이달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위 20%를 골라내요. 의정활동 제대로 했느냐, 지역활동 제대로 했느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냐, 어디 회의 있는데 여러 번 수업 빠지면 안 되잖아요. 교수님들이 수업 우리 체크하죠. 엄청 깐깐하게 하죠. 우리도 국회의원 다 체크합니다. 본회의장을 제대로 들어왔냐, 의원총회 제대로 들어왔냐, 상임위원장이 들어왔냐, 이거 다 체크해요. 그래서 회의를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20%를 골라냅니다. 현역 의원은. 그럼 하위 20%한테는 또 감점을 줘요. 자, 예를 들어서 새로 출마한 사람은 내가 20%를 먹는다. 근데 국회의원과 같이 지금 현역 의원과 붙으면은 현역 의원이 하위 20%를 해당이 되면 20% 감점을 한다 그러면 40% 차이 납니다. 그게 떨어집니다. 그게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청년 30%라고 이렇게 규정을 안 지어도 지금 현재에 새로 들어오는 청년은 우리 당에서는 45세 이하까지를 청년으로 칩니다. 여성이 청년보다 자 청년이면서 여성이면 최고로 좋죠. 근데 그러면 여성 25% 청년 20% 합쳐주진 않아요. 가장 가점 많이 받는 거 25% 받습니다. 여성은 한 번 출마하고 다음 출마해도 가점을 받습니다. 청년 가점 받습니다. 근데 선거를 한번 출마했던 사람은 그 혜택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성은 다음 출마해도 혜택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걸 인위적으로 청년 30% 이런 공천 갖고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 시스템 속에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당에서 지방선거 할 때 그 청년 선거구, 여성 선거구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몇 군데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피선거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되시는가요? 우리는 여성 선거구에 하니까 남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예 안 되고 있다. 여기는 청년 선거구 하니까 그동안에 막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출마 자체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피선거권 침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좋았는데 실제로 제대로 운영하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30%라는 것보다는 지금 갈수록 YS가 옛날에 40대 기준을 들었잖아요. 이승만 정권 때 콜로가 나온 것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시대적 조류가 젊은 사람들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30% 뭐 20% 이것보다는 정책 뜻이 있으면 지금부터 지역구에서 관리를 하고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래도 이 조선대학교는 제 지역구 학교입니다. 예정이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서 다들 성공하시고 좋은 관계 형성, 전공이 뭐든지 간에 자기 분야에 열심히 하면 기본입니다. 필요 조건이에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관계예요.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갖느냐, 친구, 선배, 후배, 이 관계 형성을 잘한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학생이 되기를 바라고, 성장해서 우리나라의 큰 동력이 되시기를, 각 분야에서 정치만 할 수 있나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